자, 소환 앞두고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뭐 이 딱 제목만 보셔도 아하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마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김민지 기자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찰은 여러 차례 계좌를 좀 추적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으나 여러 차례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됐고 검찰 관계자가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서 특정 시점에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예. 하지만 휴대전화는 아직 압수수색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조국의 계좌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들여다보면서 뭘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검찰이 다름 아닌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이 사모펀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어렵사리 이제 조국 계좌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이제 발부를 받아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에 조국이라는 이 남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 얼마 전에 서울대 연구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법원도 이 상당한 혐의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좀 한마디 주시죠. 사실은 지금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계좌 추적이라는 게 이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서 분명히 강제 수사는 맞습니다만 다른 강제 수사보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택이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그래서 계좌 추적 영장은 수사 초기에 쉽게 받아내는 게 통례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계속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인데 계좌를 이게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가 지금 2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가장 초기에 봤어야 될 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상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통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만 이번 조국 일가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래픽 좀 한번 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사모펀드 겨냥 조국 계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요. 정경심 교수가 왜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사지 않습니까? 2억 4천만 원 시가보다 싸게 6억 원에 이제 매입을 하는데 이 검찰은 이 2억 4천을 싸게 사는 이 과정에서 WFM 측에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 저 주식을 사는 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부인에게 5천만 원을 청와대 경내에 있는 ATM기를 통해서 송금을 하죠. 검찰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뭔가 이 조국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한 듯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김민지 기자 그동안 이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라는 전 장관께서는 그동안 이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해왔죠? 네, 장관이던 시절에 이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일과 본인의 일과는 약간 연관성에 선을 긋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부인이 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5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 교수님은 남편한테 일체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저희 집은 아마 한 500만 원 정도면 아마 저한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집안의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제 집의 재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거의 관리를 하지 않고 제 차가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집에 여러 가지 이런 투자라든지 재산 문제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제 처인 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모르쇠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검찰 증거 앞에 결국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진 의원께서는 조 전 장관의 저 말 자체를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개인사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뭐 저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럴 수도 있다. 예, 아하. 저도 집사람에게 저 계좌를 다 맡겨놓고 다 알아서 하게 하지. 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저축은 얼마나 하는지, 빚은 제대로 갚고 있는지 일일이 안 묻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하필 WFM 주식을 사는 날, 그것도 2억 4천 싸게 사는 날 ATM기에서 송금했다는 것은 글쎄요, 뭐 재산이 54억인가요? 그러니까 뭐 현금을 많이 부부가 갈라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국 씨가 장관 취임하고 청문회 때 했던 얘기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이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것도 짙어지고 저는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검찰의 수사를 법원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게 아하, 예. 계좌 추적을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실 이 인권이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장 계좌 추적은 다 이루어져서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는 거거든요. 밖에 뭐 누설될 이유도 없고. 근데 그것도 번번이 기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수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핸드폰에 대한 이 압수수색의 영장이 아직까지 발부가 안 되는 걸 기각이 보면, 되고 있죠. 기각이 되고 있는 예. 걸 보면 검찰의 수사를 법원이 굉장히 나서서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 수사 진행하는 거 보면은 그 조국 씨가 그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 일각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검찰 수사에 협조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동생 또 모든 분들이 검찰에 지금 구속이 돼 있으면서도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협조를 걸핏하면 안 하고 있다? 예, 아프다고 저 침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참 이 장관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 조국 씨에 대한 얘기거리가 계속 도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님, 예. 저 진현님, 예. ATM기로 5천만 원 송금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그건 뭐- 거액은 송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됩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수표로 보낼 경우에도 더 이상 할 수가 있고 현금도 600만 원으로 해서 한도가 3천만 원이거나 5천만 원이거나 한도를 설정을 합니다. 본인이. 일일 송금 한도를 ATM기에서 나오는 게 있고 이 사이버 계좌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틀리거든요. 저는 조국 씨가 얼마나 한도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보통 현금을 막 넣어가지고 무통장 입금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계좌를 가지고 상대 계좌에 이렇게 송금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5천만 원이 ATM기를 이용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아닙니다.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600만 원씩 5번 3천만 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는. 네. 그래서 다른 카드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다른 은행 카드로 할 때는. 그래요? 네, 충분히 그래서 한 가능합니다. 번에 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여러 두 차례죠. 번째로는 네. 아까 뭐 2억 4천만 원 시세보다 싸게 WFM 주식을 구입했다더라. 이것이 뇌물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꼭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WFM 주식의 최고가로 계산하면 정경심 교수가 구입한 액수가 2억 4천만 원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가라고 하는 것이 늘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 평균 가격에 따르면 적정가에 산 거다. 이런 평가도 증권 전문가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김영남 변호사가 또 어쨌든 검사 또 출신 변호사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논란, 과거에 이제 검사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좀 어떤 직감이 드시는지 어떤 느낌이 받으세요? 예. 처음부터 사모펀드 관련한 조국 당시 후보자의 해명은 사실은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죠. 허허. 사모펀드 운영 보고서 관련해서 또 투자 관련해서 사실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WFM 주식 관련해서 지금 12만 주를 실물 증권으로 받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증권 예탁원상의 전산으로 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쇄된 실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12만 주는 이게 실물 증권을 동생 집에,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에 보관하다가 이번에 압수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래였던 것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2억 4천만 원을 뇌물로 잡느냐면 주식이라는 게 뭐 가격이 변동합니다만 WFM이 그때 2차 전지 사업 소재로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직전에 정경심 교수가 샀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최고가인 주당 한 7,50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한 50% 정도의 수익을 당시로서는 냈던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또 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좀-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입니까? 아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한 아이고,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더 주가가 빠졌는데. 올랐죠. 지금 주식은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됐죠.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 WFM이라는 회사가 조국 관련 주식이고 그 사이에 주가 부양 내지는 또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이야 결과적으로는 값어치가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한 달 만에 50% 수익을 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실물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한 장에 500원짜리 액면 주식을 12만 주를 라면 박스 몇 개 사가 그 정도 되는 거로다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물 주식에는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명으로 구입을 해서 이거를 본인의 집에 갖고 있다가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서 동생의 집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할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 WFM 주식이 이 조국 씨 부인이 취득할 때는 한 시중가로 7천 원 정도 됐어요. 예. 7천 원 정도 된 것을 5천 원으로 계산해서 2억 싸게 4천에 샀다 이거죠? 차익을 예. 줬다는 건데 지금은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물론 장외 거래를 하면서는 이게 이제 대주주라든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장외를 싸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1,300원인가에서 시작해서 7,500원까지 갔던 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익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시점에서 WFM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네네. 물론 지금 이제 상장 폐지돼서 이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준 것은 뇌물이 분명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김민지 기자, 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측이 뭐 화가 났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요, 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오촌 조카에게 어허.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국 오촌 조카 측에서 아니 정경심 교수가 자기 죄만 방어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죄라고 합니까? 라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는 죄가 없다는데 조 씨에게, 오촌 조카에게 덮어 씌우는 거냐?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는 데다가 이 핵심 의혹들을 떠넘기기까지 한다는 것에 대한 오촌 조카 측의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촌 조카 측에서 정 교수 측에서 자꾸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뭐 이런 목소리들이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공지영 작가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공지영 작가가 어제 소셜미디어에요. 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님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 왜 닷새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 11일인데 그때가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천사의 날개처럼 감싸주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윤석열 패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성준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지영 작가가 이 조국 정국에서 자꾸 저렇게 무언가를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 우리 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공지영 작가는 진심으로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확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정경심 교수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충실하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야당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 2달 넘게 수사를 하면서도 기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뭐 유죄다 이렇게 추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지영 작가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기 그런 때문에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예. 예. 김영남 의원께서는 예. 그게
죄수의 역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수의 역설 이론. 그러니까 공범 중에 아무래도 먼저 자백하는 사람이 좀 뭐 검찰이 됐던 법원 단계에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공범 간에 둘이 이제 분리돼서 조사받을 때는 누가 먼저 범행을 자백하느냐, 둘 다 가담한 범행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먼저 자백하는 사람이 좀 이익을 보기 마련인데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수사는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전 장관의 공범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먼저 자백을 하면 아무래도 법원에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공지영 작가의 저 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혼자 다 떠안고 가라.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가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정경심 교수의 아니보다는 저건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조국 지키기다. 조국 지키기 상황에서 보입니다. 예, 그럼 합리적인 말씀을 아니 뭐 하세요. 합리적이잖아요. 참. 그 내용이잖아요. 5일 버티고 혼자 다 죄책을 다 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김영남 의원 뭐 개인 의견이시니까. 아니, 저 예. 정경심 교수도 지금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데 뭘 다 덮어쓰고 가라고. 본인이 그러는 무죄 얘기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러세요. 구속이 됐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구속이 됐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주요 뉴스로 좀 한 대목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김민지 기자, 진보 논객 서민 단국대 교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진보 논객이지만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줄곧 내왔는데요. 한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조국 전 장관이 겨냥했습니다. 바로 SNS를 자주 했던 그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일기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자신을 이제 뭐 지향하자 이런 게 바로 일기인데 SNS는 그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그 허세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남들한테 비춰줘야 한다. 이런 게 바로 SNS이기 때문에 SNS만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되게 경계해야 되는데 조국 교수가 너무 SNS 많이 하다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자기를 더 찌르는. 나중에 결국 그게 자신에게 돌아와서 예.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됐죠. 네, 서민 교수는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단국대 의대 교수고요. 기생충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시사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뭐 진보 논객이었던 만큼 그동안 주로 보수 진영을 비판해왔던 인물인데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막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 저 발언 우리 박 의원님은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그 엄혹한 독재 시절에 아주 옳은 얘기를 많이 하고 권력을 비판했던 참여연대가 요새 정치 참여연대냐고 이제 비아냥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씨 사태가 계속될 때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네. 뭐 장학금 받는 문제 또 무슨 장관이 사표 안 내고 버티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나중에 당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서 조스테라 나무수냐라는 별명도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국 씨도 제가 이렇게 SNS 하면서 그렇게 옳은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부 위선과 가식이 있고 불법과 탈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저는 엊그저께 그 국회 운영위원회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 문재인 정권의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자세 자체도 좀 위선적인 게 있지 않느냐. 위선적이다? 예, 과거에 이제 운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 의원님은 그때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는 이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혹했던 독재 시절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했는데 너희들은 따뜻한 밥 먹고 공부하고 해서 고시하고 공무원 시험 돼서 지금 국회의원 됐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서민 씨가 저렇게 꼬집은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좀 천천히 좀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서민 교수가요. 뭐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뭐가 진보 진영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검찰 개혁과 조국 전 장관의 두 가지를 좀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선동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무리 그래도 이 범죄, 유선 이런 거는 옹호하면 안 된다. 근데 이번 조국 사태에서 이렇게 도덕성으로 무장했다는 진보 진영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위 그 진보 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난다. 처음에 이제 적폐 수사를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나 외교나 진보 학자가 보기에 그다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도덕성마저 잃었다. 그럼 진보에게 남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나쁘지만 그래도 경찰 개혁을 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죄가 없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으니 더 안타깝죠. 네, 서민 교수, 진보 진영을 향해서 굉장히 돌직구를 날렸어요. 진보 지식인들의 민낯을 봤다 등등의 발언.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 서민 교수가 우리 조국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도 깊이 아시는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SNS나 페이스북에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올렸던 글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들을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아니냐 또 자기 위선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제에 있는 교수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도덕성을 주문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라도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다 이러저러한 도덕적 흥결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누구라 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도덕적이어야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피장파장이고 다 50보 100보라고 하면 어떻게 공직자의 어떤 부정과 부패, 비리,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거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 교수가 먼 훗날 자기가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고 장관이 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테니 네. 그 당시에 자기 존재 속에서 공직자들에게 쓴소리도 하고 엄격한 잣대를 주문했을 수야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이 오늘날 돌아와서 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됐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좀처럼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교수는 그러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적어도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웬만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짓을, 나쁜 짓을 더 많이 해놓고 그 사람은 교수라서 공직자를 비판하는 건 괜찮고 교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나쁜 짓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건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하기 아니, 우리 힘들어요. 김용남 의원님은 매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조국 논리적으로 제가 장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조국 무슨 장관이 논리인지. 의원님이 주장하시듯 그렇게 범죄자로 단정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그런 향후에 말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왜 어떻게 단정하세요? 예. 단정하지 말자고 실컷 얘기했는데. 예. 자, 그만하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조국 씨가 과거에 그런 SNS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자기 스스로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공직에 나가서 검증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나하나 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주변이라다 가족을 돌아보면 정말 그 수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서민 교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